이런 빅데이터로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상승할 주식도 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인간이 활동하는 어떤 패턴이라도 유의미한 패턴이 있다면 그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AI 프로필 사진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별로더라고요. 이게 모델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곽평론가 이덕실입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선행 연구와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영화배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에 있고요. 기초과학연구원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의 부연구단장으로 있는 우충환이라고 합니다. 오충환 교수님과 같은 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 고진입니다. 요즘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AI 프로필 사진을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몸짱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걸 해본 적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자회사 중에 스노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스노우 대표님이 굉장히 해피해하세요. 대박이 터졌다라고. 물론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별로더라고요. 이게 모델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본을 받고 해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내라고 10,000원 정도 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해봤는데 많이 봤습니다. 10,000원이면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비용 정도 되잖아요. 비록 우리 성대 교수님의 지갑을 열지 못했지만 교수님들의 지갑을 열게 되면 은퇴할 때가 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찍으신 분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아재들의 프로필 사진. 그래서 그들의 지갑을 열었다. 저희 학생들은 아이돌 스타일로 이렇게 얼굴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많이 달라도 자기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정말 세대가 다르구나. 아, 요즘 참 주민등록증 사진에 이거를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가 나갔듯이 주민등록증 사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분증 사진에 다른 사진을 쓴다는 거는 범죄에 이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그 간 날 제가 전날 라면을 먹고 자면 뿜거든요. 약간 각도가 달라진 것과 모습을 같다라고 우리 인식하잖아요. 그럼 AI가 만들어낸 다른 각도의 특징은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거는 새로운 가상인물인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나은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어제 사실 저희 연구실 회식이 있어가지고 진짜 AI 프로필 사진이 너 같냐 물어봤더니 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확실히 이게 나와 얼굴이 많이 달라지면 내가 아니다 라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희 연구실에 예를 들어서 컨택이 올 때 학생들이 이력서에 자기 사진이 붙어있는 거를 보낼 때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사진은 믿지 말자. 사람을 알려면 직접 만나서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왜냐면 잘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좀 거부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눈이 커지고 하는 이유는 애당초 학습했던 데이터들이 일반적으로 비주얼이 좋은 데이터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멋있게 생기신 분들의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많이 쓰기도 하고 사람 심리가 바뀌더라도 이쁘게 바뀌면은 괜찮은데 내 사진이잖아요. 나를 좀 반영하면서 이쁘게 바뀌는 건 오케이지만 안 이쁘게 바뀌면 클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면 그 AI들도 당황했겠네요.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건 이랬는데 요즘 계속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저 같은 얼굴이 들어오니까 학습했던 모양으로 살짝 다듬어주는. 네, 그러니까 그쪽을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게 편향성 문제가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좀 정의하자면 이 정도면 초거대 AI의 시대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최근에 뭐 초고대 언어 모델을 계속 증가시키려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계에서 속된 말로 돈을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늘리는 것 자체가 인간의 뇌의 어떤 용량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은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땐 초거대 언어 모델인 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혹시 1000조 개가 넘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의식이 발현될 수도 있다고 뇌과학자로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그런 어려운 질문 저에게. 갑자기 네. 영혼의 단짝. 네.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늘 기술은 안 된다 그러면요 나중에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함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는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거든요. 저희 뇌는 물로 차 있고 웻 하드웨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요. 케미칼이 중요하고 지역마다
뉴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구현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하여튼 지금 초고대 AI가 초거대기는 맞지만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아직 뇌는 지금 초고대 AI의 한 1000배 정도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인터랙션이 그렇게 단순하게 전기 신호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을 엄청 복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 안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하자는, 그렇게 된다면 특정 기관에서 서류를 떼서 또 특정 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일 수 있고요. 저희가 AI를 적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정부가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혜택 알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국민 개개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춤형으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지원 혜택 서비스들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 행안부의 담당자분들이랑 같이 모임에서 강연이 한 번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정부기관의 UX, UI를 통일을 하겠다. 지금 어디 들어가는 것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메뉴가 왜 여기 있어?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의 사이트가 왜 따로따로 있고, 아니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는 하나의 모습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정부의 모습은 그냥 검색창 하나이지 않을까? 전 최근에 그 챗GPT를 쓰면서 사실 제일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검색창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다 의사소통이 되고 그게 모든 걸 알아서 이제 해주는 건데, 그런 걸 꿈꾸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 비서 같은 거죠. 정부지만 내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채팅 한 줄을 치면 원하는 걸 탁탁탁 해주는. 비밀번호 2번 치고 알핀 들어가고 이런 일은 좀 없어지나요? 본인의 입장에서 그게 사실 저를 매일 좌절시켰던 현재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정부24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어떤 일들은 그냥 거기서 한 번에 로그인으로 끝나는데 지금 대다수는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를 다 그 사이트에서 한 번에 로그인으로 활용할 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구글이 이기지 못한, 야, 이 나라는 왜 그래? 라고 이제 학을 뗐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죠. 장악을 못한 나라가 러시아, 그러니까 얀덱스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은 바이두가 장악하고 있는데 구글이 서비스를 아예 못해요. 중국에서는 구글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는 구글이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네이버의 검색이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교수님들 계시니까 논문 검색을 하려면 당연히 구글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쓰니까. 하지만 집에 있는 저희 와이프의 선물을 사야 되면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네이버 들어가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런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다르게 만들었던 게 큰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근데 구글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이게 논문 검색이랑 전문적인 걸 하다 보면 구글을 계속해서, 저는 심지어 어디를 예약해야 되나 식당에 구글을 찾다 보면 제 아내가 늘 구박을 해요. 한국은 네이버지.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제 맨날 구박을 받아요. 근데 확실히 네이버를 찾아보면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맥락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저희 나라라는 맥락,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어떤 뭐 역사든 문화든 이런 것들을 얼마나 AI가 잘 잡아내느냐가, 그러니까 한국 그 고유의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챗GPT 써보시면 알겠지만 대화 요새 그 말로도 할 수 있거든요. 저 그것도 해봤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맥락을 제가 이렇게 딱 바꾸면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 전까지 하던 대화를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맥락에 잘 스위치하는 게 잘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확실히 맥락이 약하구나. 이 맥락을 파악하고 내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거에서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혹은 뭐 저희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장님 준비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이제 한 줄짜리, 최종
최종적으로 된다고 하면 음성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키보드 칠 필요도 없이. 그렇죠. 그럼 모두에게 정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좀 꿈꿔봐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또 안전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같은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분석하면은 어느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가 미리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지금 짚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맥락을 반영한 수많은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로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예측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떡보노는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상생할 주식도 할 수 있다. 그게 규칙성이 있고 패턴이 있다면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로또 번호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패턴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인간이 활동하는 어떤 패턴이라도 유의미한 패턴이 있다면 이제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에 챗GPT, 오픈 AI가 만든 그런 것들은 정말 AI가 위험할 수도 있고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 수 있는가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제 생각에는 각 위치에 있는 그 맥락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노인과 미국의 노인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각자의 맥락들을 얼마나 잘 잡아내냐, 결국엔 강론에 얼마나 강하냐가 결국에는 이 AI의 승리를 그리고 AI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오늘 이 순간의 맥락들을 지금 AI가 어떻게 잡아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걸 알 때 인간의 가치에 어떻게 얼라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맞춰서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의 그 발전을 우리가 계속 복도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주민센터를 가면 사람이 아니라 키오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키오스크만 보면 불편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일단 지금 그 주민센터에 키오스크 보급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주민센터 갈 일을 없애는 겁니다. 왜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까?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정부가 나에게 필요한 일들을 미리 알아서 챙겨주면 될 뿐인데요. 사실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는 많은 부분이 뭐 때문에 가시냐요. 아마도 인감증명대로 많이 가고요. 가족관계 증명. 여러 서류를 떼러 많이 가고 또 뭔가를 제출하러 많이 갑니다. 네. 근데 그런 서류를 떼고 제출하는 것들은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인감증명도 이번 정부 안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증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직접 주민센터를 갈 일은 사실 거기 가서 사교활동을 하고 주민들끼리 단합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목적의 주민센터가 진짜 말 그대로 주민센터가 되겠네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네네네. 제가 정부를 상대로 챌린지를 한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짧은 독립영화 같은 걸 봤는데 클리즈 홀드라는 영화였거든요. 외국 영화인데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경찰인데 이제 드론이 내려와서 어떤 용의자를 딱 스캐닝을 한 다음에 수갑을 던지고 네가 수갑 차 그리고 이제 총을 바로 들이대요. 감정을 못 느끼니까 오히려 주저없이 수갑을 찾는 거죠. 수갑을 차고 나는 억울한데 사실은 용의자가 아니었거든요. 감옥에서조차 큰 스크린이 있고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 선택할래 아니면 돈을 더 내고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래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좌절을 그린 영화인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은데 막 계속 2번, 3번, 5번 막 눌러서 갔더니 결국엔 전화가 끊어져요. 그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좌절스럽고 내 맥락을 알게 좀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고 네. 그 이런 챌린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스했습니다. 저희가 이 디지털 또 AI로 공무원들의 아까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생산성을 높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진 생산성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은 더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시간의 여유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사실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그런 분들, 취약계층 또 시니어 시티즌 대부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세대에 대한 서비스에 그 시간들을 써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랑만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세세히 살펴야 되는 현장 행정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디지털로 아낀 시간을 아날로그 사회에 쓰겠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조금 나았죠. 그런데 또 칼 같은 우리의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AI 장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AI 장관 처음 들었을 때 참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AI를 디지털 정부에 가져오겠다고 하는 목표가 자동화라기보다는 이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게 더 사람을 위한 건지 저는 이제 뇌과학자고 또 심리학자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많이 알아야 사람을 위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장관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의사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AI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 어제 제가 연구실 회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또 AI 장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생들한테.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관이나 뭐 이런 게 다 신뢰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라서 결정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결정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한 건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다들 반대를 하더라고요. AI 장관이 나오면 신뢰가 안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결국에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AI 장관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므로 사람의 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뇌과학자가 장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인 건가요? 입각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농담삼아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AI 장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요. 국회에서 허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도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반응도 못하고 반응 시뮬레이션을 하는 반응하는 AI를 만들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소력 있는 목소리로 음성 합성으로. 그러면 전 공감이 갔는데 판사는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사에게 원하는 거는 당연히 따뜻한 사람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한편은 또 법과 원칙과 양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냉정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AI 판사는 이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도입했다고 들었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 누군가 결정을 했을 때 의사 결정을 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의 문제가 네이버가 굉장히 하겠죠. 중요할 클로바 텐데. X니까. 그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사람보다 덜 편향된 의사결정은 혹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과연 용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어떤 정체가 사람들의 뭔가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는 기술 수준에서 논의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존엄성까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 소재입니다. 만약에 판결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판사 포맷시킬 거냐?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책임을 질 거냐? 그 원복으로 또 어떻게 시킬 거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면 어떤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공감대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협의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럼 AI에 관해서는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선두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에 AI와 인간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휴머니즘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첨예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뇌과학적으로나 결국에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사실 동물과 공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에 생물학, 인문학자들, 뇌과학자들 다 더불어서 이분들에 대한 투자도 그리고 AI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과학 하시는 교수님 두 분 만나서 과학자분들이 바라보는 AI의 관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한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 즐겁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미래가 진짜 밝지 않나. 진짜 오늘 구성을 보고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요. MC분이 워낙 탁월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두 교수님께서 잘 받쳐주셔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트 2 가시는 건가요? 파트 2 한번 할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